오늘 처음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 요거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동영상 수업을 하는데, 그죠? 동영상 수업을 해보니까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더라. 왜 안 좋으냐 하니까, 이 수동적으로 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점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잠을 자더라. 어.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손필기를 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면 수업이든 동영상 수업이든 손필기를 해가지고 그날 중으로 손필기를 해서 이제 올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래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근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 준비한 겁니다. 음. 어,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인간 심리하고 뇌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데니엘 카네만이라는 분인데, 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이스라엘 태생의 심리학자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예요. 원래 경제학은 기본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게 기본 전제인데, 이 양반은, 인간은 비합리적이다. 라는 걸 가지고 해서 했고요. 그래서, 2002년에 심리학자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고 했던 그런 양반입니다. 경제학, 그, 을 공부한 적은 없는데, 근데 심리학자인데, 그런데 경제학에 지대한 공헌을 미쳐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가 뭐 어떤 거냐 하면 인간의 판단, 의사결정, 인지 이런 거에 오류와 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류와 편향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이걸 뭐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것들 연구를 한 양반이에요. 어, 이 양반이 이제 쓴 책 중에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요약 정리한 거예요. 인간의 뇌가 두 종류의 뇌가 있다는 거지. 하나, 이 양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빠른 뇌를 보고 시스템 1이라고 이야기했고, 느린 뇌를 보고 시스템 2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스템 1은 지금 제가 빠른 뇌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아주 자동적이고요. 그 다음에 빠르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이고요. 직관적이에요. 그게 이제 시스템 1이고요. 시스템 2는 뭐냐 하면 좀 의식적이고, 그 다음에 좀 느려요. 그리고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분석적이고. 아까 이 양반이 한 이야기가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경제학에서 기본 전제는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했는데, 그 합리적 인간이 주로 쓰는 뇌는 시스템 2다라는 거예요. 느린 뇌라는 거죠. 느린 뇌인데, 실제 사람들은 빠른 뇌를 쓰더라는, 주로 많이 쓰더라는 거지. 근데 빠른 뇌는 뭔가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뭔가 판단이나 의사결정이나 인지에 오류가 생기고 편향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게 이 양반의 주장이다라는 거죠. 시스템원은 보통 어떤 때 사용하냐 하면 아주 일상적이고 익숙한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데 거의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럴 때 시스템 1을 쓰고요. 시스템 2는 좀 아주 복잡한 문제 해결, 심사숙고, 계산 이런 거 할 때 시스템 2를 쓰더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시스템 1은 에너지 소비가 어떠냐 하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쉽게 작동해요. 시스템 2는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피로를 우리가 쉽게 느껴요. 그리고 시스템 2를 가동하기 싫어해요. 고통스러운 거야. 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밤을 새우잖아. 그럼 새울 때 같이 먹는 간식이 있죠. 주로 어떤 거 먹어요? 뭐, 저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뭐, 콜라, 이런 거 먹잖아. 그게 전부 다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시스템 2를 가동하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쓰이니까, 단계 땡기게 돼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사실 아주 이 효율적인 뇌는 뭐냐 하면 시스템 1인데, 얘는 빨리 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반응하는 데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뭐냐면 완벽하게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 편향, 뭐 나중에 혹시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확정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표성 휴리스틱 하는 것도 있고, 가용성 휴리스틱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양반이 한 이야기예요. 카네만 교수가 한 이야기인데, 그런 인적 편향들이 생기고,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시스템 2는 그 더 정확하기는 하지만 시스템 툴을 드는 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게으르고 해서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한 시스템 툴을 할 때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굉장히 마음이 유한 사람인데 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도 뭐냐 하면 시스템 툴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예요. 음. 예를 들면 좀 더 우리가 이해가 될 건데, 우리가 이제 차 운전을 하는데 모르는 길을 운전을 해요. 모르는 길을 갔다 왔다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이 지금 거꾸로 적었다. 요게 시스템 1은 출퇴근길이죠. 그죠? 출퇴근길이고, 모르는 길은 시스템 2.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출퇴근길을 갈 때는 별로 제가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피로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데, 모르는 길을 가면 운전할 때는 굉장히 피로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는 길을 운전할 때는 시스템 2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느린 뇌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 출퇴근길을 운전할 때는 그냥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 시스템 1, 빠른 뇌를 사용하는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또는 뭐 우리가 얼굴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위험을 감지하거나 자동 읽기, 그냥 자동으로 읽기, 이런 거 할 때는 시스템 빠른 뇌를 사용하고요. 모르는 길 운전, 수학 문제 풀이, 신중한 의사결정, 논리적 추론, 이렇게 할 때는 느린 뇌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싫어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쓰기에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집중하다 보니까 신경질도 늘고 하니까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은 그 시스템 1은 아주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그 뇌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만약 사람들이 그냥 시스템 2만 사용하려고 하면 머리가 빠개졌을 거라는 거지. 예. 어, 근데 대신에 뭔가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려면 시스템 2를 사용하는 게 사실 옳은데, 이제 우리의 어떤 행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스템 2를 사용해야 될 문제조차도 그냥 시스템 1을 사용함으로써 뭔가 이 오류를 일으키는 경향들이 있다. 이런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투자예요. 투자는 어느 를 사용해야 되냐면 시스템 2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시스템 1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한 경우에 돈을 못 벌더라. 뭐 이런 거예요. 뭐 그게 장단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네만 교수가 이런 이 심리학적인 아니면 경제학, 그 행동 경제학적인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사실은 이 신경과학이라는 분야가 별로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양반이 좀 한참 연구를 거의 끝내될 쯤에 뭐냐면 이 신경과학이라는 분야가 아주 발달했어요. 1990년대부터 이 기능적 자기 공명 장치, 우리 MRI 하는 거 들어봤죠? MRI. 근데 펑셔널 MRI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기계를 놔둬놓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면 뇌 어느 부위가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이제 그 생화학도 굉장히 발달을 함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그냥 이 사람은 심리학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설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행동의 결과를 놔둬놓고 아마 이게 이래 이래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 이후에 이 신경과학 발달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 뇌가 세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거야. 예. 그래서 이 앞쪽 부분, 이 안쪽에 있는 부분, 척추를 포함해서 이 안쪽에 있는 부분, 뇌 안쪽에 있는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파충류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이 가운데 있는 것보다 약간 바깥쪽에 있는 거,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포유류의 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더 바깥쪽에 뇌 바깥쪽에 있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인류의 뇌 이렇게 여기는 지금 심포유류의 뇌, 구포유류의 뇌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게 포유류의 뇌, 요거는 인류의 뇌 이 정도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신체 부위는 뭐 뇌관, 변연계, 심피질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거를 그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가운데 하고 척추는 이 파충류 또 가지고 있는데, 예. 그다음에 그거보다 약간 더 안쪽에, 바깥쪽에 좀 위에 있는 요거는, 어, 원숭이도 가지고 있는데, 어,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이 이기 위해서는 뭐냐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뇌, 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요 파충류의 뇌는 생명을 담당하는 것 같다, 이거지. 그 다음에, 꼭 맞는 표현은 아닌데 지금 너무 단순화시킨 면은 있는데 이게 감정도 하지만 아까 데니얼 카네만 교수가 이야기했던 요 시스템은 빠른 뇌가 여기서 의사결정도 하니까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도 있는데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감정 이렇게만 아주 단순화시키긴 했죠. 그래서 요 부분으로 우리는 주로 하루에 일상생활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가 하기 싫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공부가 하기 싫잖아. 그지? 공부가 하기 싫은 이유는 뭐냐면 공부할 때는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뇌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략 이성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걸 쓰는 거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음. 어, 어쩌면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왜 싫어하냐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그러면 여기에 과부하 걸리잖아. 그럼 미쳐버려요. 음. 안 미치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싫어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좋은 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음. 어, 그다음에 또 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파충류는 아주 오래전에 5억 년 전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5억 년 동안 파충류의 뇌는 작동해 왔다는 거지. 예. 이 저 포유류는 한 2, 3억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면 이거의 역사는 한 2, 3억 년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죠? 반면에 인류의 뇌는 4, 5만 년 전이니까 훨씬 더 최근에 있는 거죠. 최근에 발달된 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적 반사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 조건 반사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예, 개한테 먹이를 줄 때 이 종을 치니까 매번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종을 치니까 걔가 침을 흘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조건 반사인데 조건 반사는 어느 영역이냐면 요 영역이에요. 그죠? 예. 무조건적 반사는 뭐예요? 요 영역이죠. 훨씬 더 오래된 영역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영역이 훨씬 더 우리한테 오랫동안 학습돼 있을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본능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의사결정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이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와 인간의 뇌를, 인류의 뇌를,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인류가 좋겠네요. 그죠? 인류의 뇌를 이제 비교하자면 뭐, 이 기관은 이런 건데, 뭐,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것도 뭐, 알면 좋은데 몰라도 될 것 같고, 요게 더 중요한 것 같네요. 주요 기능. 파충류의 뇌는 본능적인 생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 그 다음에 심장박동, 여기서 반사라는 거는 무조건부 반사. 그 다음에
습관은 사실은 이쪽하고 이쪽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이 있는 것 같다. 같이 작동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생각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사실은 생각이라는 걸 하긴 하는데 생각이라는 게 말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거죠. 파충류에는. 표류에는 감정, 그다음에 사회성, 그래서 뭐 애착, 사회관계, 학습, 기억 이런 거하고 좀 관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뭐 기억도 사실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좀 단기 기억에 해당되는 거. 예. 학습도 그냥 즉각적인 학습. 이게 그 표류대하고 관계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겁니다. 인류의 뇌는 이제 뭘 하느냐 하면 이제 창의적 사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언어도 인류의 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인 그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뭔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인류의 뇌에서 하는 것 같고요.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인류의 뇌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 인식 또는 메타인지, 나중에 메타인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인류의 아주 특징인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류의 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장기 기억이 있죠, 장기 기억. 장기 기억 같은 것도 이 인류의 뇌에서 작동을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여기서도 사실은 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냥 지금 제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단기 기억은 포유류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장기 기억은 인류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략 그냥 단순화시켜서 만약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파충류에는 행동 양식이 본능적이고 고정적인 습관이고 적극적인 반응. 습관은 또 사실은 이쪽에 좀 가까운데 포유류 뇌하고 이게 같이 움직여서 뭔가 작동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포유류에는 감정 기반, 뭐 학습도 합니다. 예. 학습, 그러니까 포유류 뇌가 없으면 학습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도 포유류 뇌에 해당하고요. 인류의 뇌는 좀 굉장히 합리적인 거, 논리, 추론, 장기 계획, 도구, 그다음 문명 창출하고 이런 게 다 인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냥 넘어갈게. 예.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요것만 있으면 사실 될 것 같아요. 요게 파충류의 뇌고 요게 저 뭐 저 포유류의 뇌고 그다음에 요게 뭐냐면 저 인류의 뇌. 예. 요게 공룡의 뇌. 요게 원숭이의 뇌. 그다음에 요게 사람의 뇌.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소비, 예,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없다는 거죠. 이 공룡은, 그죠? 예, 높다라는 거죠. 이 원숭이는, 예, 인간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몸무게 대비 내 그 에너지 소비량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류가 다른 이 생물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높은데 그 극단적으로 높은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전두엽과 대뇌 피질, 사람의 뇌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사람의 뇌가 사실은 세 부분으로 나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는 데니엘 카네만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 이제 파충류 뇌는 빼놓고 이야기한 거죠. 이 양반은 파충류 뇌는 빼놓고 이 원숭이의 뇌하고 사람의 뇌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갑자기 당신이 왜 손필기 이야기에다 이야기를 꺼냈느냐라는 거죠. 예. 손필기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생성이 AI로 제가 물어보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물어보고 정리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팀 프로젝트를 하면 됩니까? 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팀 프로젝트 제안한 사람이 거의 없던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든지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러 차례 질문을 해가지고 파워포인트 5장 분량의 내용이 될 수 있을 정도만 만들면 되는 거고 이건 아마 파워포인트 한 40장, 50장 나오는 분량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손필기의 효과적인 방법은 첫 번째 뭐냐, 뇌 연결성의 강화예요. 음. 손필기를 하면요, 그 손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운동 영역이 뭔가 작동을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이 노트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각 영역도 작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역도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떤 내 영역이 한 군데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작동한다는 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손필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보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듣고 있죠. 그러니까 시각하고 청각 영역만 활성화되고 나머지 영역은 활성화되지 않지 않냐 이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느 게 좀 더 내가 활성화되냐 하면 그냥 단순히 수업을 듣고 보고 있는 것보다는 수업을 듣고 보고 하면서 손필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듣고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이냐면 수동적 활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쓰는 거는 뭐 어떤 활동이에요? 능동적 활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쓰려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냐 하면 보고 들어가지고 그걸 뭔가 내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뇌를 지금 작동을 시킨 거예요. 왜 학생들 보고 손필기를 하니까 손필기 하기 싫어하냐 하면 그 이유가 인류의 뇌는 하기 싫어한다는 게 기본적인 속성이라 그랬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안 쓰려고 하는 게 기본 속성이거든. 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하면 잠자는 수면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그냥 수동적으로 봐드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잘 졸지 않아요. 동영상으로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많이 졸더라라는 거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동영상으로 보면 훨씬 더 수용도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 이제 키보드 타이핑을 하면 우리가 이제 노트북으로 갖고 와서 키보드 타이핑을 하잖아요. 근데 키보드 타이핑은 이 글을 쓰는 거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작동하는 뇌의 부위가 적다는 거지. 이게 키보드는 어떤 말하자면 좀 약간 단순한 손작업이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키보드로 그 필기하는 게 필기 안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뇌가 활성화될 거라는 거지. 그 이야기가. 그죠? 그렇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아주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위가 적고 글자를 한 회씩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은 감각 운동 활동을 훨씬 더 많이 자극을 시키고요. 더 자극시키면 그게 기억의 장기 저장에도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크다 이런 겁니다. 자, 다시 내로 되돌아가가지고 우리 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게 뇌의 세포 하나예요, 지금. 세포 안 하고요. 요게 뭐냐면 다른 뇌 세포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뉴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뉴런. 어, 뉴런이 있으면 어, 그 다른 뉴런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오면 그 신호를 받는 쪽이 수상돌기 이거예요. 요게 이제 뉴런의 핵이고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길게 늘어떨어져 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보내는 또 이 연결 부위가 있다는 거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축삭 돌기. 라고 이야기하고 이 축삭 돌기에서 뭔가 화학 물질이 나와요. 화학 물질이 나오면 그러면 그 다른 또 그 뉴런이 있겠지. 뉴런의 수상 돌기에 그 화학 물질이 전달이 되면서 다시 여기가 또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뉴런의 축삭 돌기하고
요 뉴런의 이 저 수상돌기는 인하고 아웃은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 안 돼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화학물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화학물질이 다시 이쪽에 전달되면서 일로 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그냥 내 세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여하튼 뉴런은 어떻게 되어 있냐? 내 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냐? 뉴런이라는 거 하고 이게 전부 다가 뉴런인데 그다음 뉴런하고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걸 시냅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냅스하고 뉴런 시냅스로 이렇게 연결돼서 무수히 많은 뉴런들이 있고 그 뉴런들이 어, 이 안에서는 전기 신호고 그래서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이고 이게 만약 플러스이면 그다음에 무슨 어떤 물질을 여기서 막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 물질을 받아가지고 다시 얘가 또 플러스 하거나 마이너스 하거나 그다음 전기 신호가 화학 신호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전기 신호로 바뀌었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인간의 뇌이라고 해요. 인간의 뇌만 그런 게 아니고 신경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손에도 신경이 있잖아. 척추에도 신경이 있잖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왼쪽은 지금 인간의 그 신경 세포를 지금 이야기한 거죠. 신경 세포 하나를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죠? 수상돌기, 축삭돌기, 그다음에 세포 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고 오른쪽은 뭐냐면 AI예요, AI. 예. 근데 AI는 뭘 따라한 거냐면 인간의 뇌를 따라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는 뉴런 그다음 뉴런하고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걸 시냅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요걸 보고 뉴런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노드라고 이야기하고요. 노드 하나하고 노드 하나하고 이렇게 연결된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엣지 보통 그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그냥 시냅스다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따라 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게 지금 뉴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런 하나가 있고 그러면 어 그다음 노드에 연결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저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있고 그러면 요게 값이 만약 1이다 전부 다. 0 아니면 이게 이쪽으로 갈 때는 0 아니면 1로 나타나거든요. 0 아니면 1이 나타나고 나타나면 여기에 지금 뭔가 그 가중치가 곱해져서 말하자면 가중합이 되고 가중합을 뭔가 활성함수에 집어넣어 가지고 뭐 0.2이면 이런 값을 주고 0.3이면 이런 값을 주고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바깥에 티 나갈 때는 0 또는 1로 티 나가도록 돼 있는 게 인공지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하고 인간지능하고 거의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모사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겁니다. 뭐, 가다가 지금 옆으로 약간 샜는데, 그러니까 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뇌 신경망하고 인공신경망하고 어떤 관계 있나? 이 동그라미, 요걸 보고, 이뇌 신경망에서는 그걸 뉴런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에서는 뭐 인공 뉴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뭐예요?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노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연결이 돼 있는데 연결이 돼 있는 게 이 시냅스. 시냅스는 사실은 요 축삭돌기하고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하고 연결되는 부위를 우리 시냅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예. 시냅스로 해가지고 여러 아주 많은 뉴런들이 있고 그 뉴런들이 다대다로 이렇게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뇌신경망이다. 아니 인간의 모든 신경망이 그렇다. 뇌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이 우리 운동신경도 있고 그다음에 뭐 척수에도 신경이 있는데 이런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인공지능도 사실은 노드하고 노드 사이에 엣지가 다로 병렬이 연결이 돼 있어요. 굳이 그
인간지능하고 인공지능하고의 이 연결에 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일로 가고 뭐 또 다른 노도가 여기 있으면 일로 가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청이 하나 더 있으면 또 일로 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일로 백하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없죠. 아, 물론 최근에 개발된 이 인공지능들 중에는 그런 식의 다시 뒤에서 앞으로 백 해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가고 이렇게 하는 구조가 없는데 이 인간 지능은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또 백 하기도 하고 그 A에서 B 노드로 가는 방법이 방법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돌아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바로 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게 그런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하게 돼 있는 게 그 이 인간의 신경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가령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갑자기 어느 신체가 이 저 손상이 됐어요. 그죠? 손상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저의 오른쪽 눈에 어느 부위가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 안에 지금 어느 부위는 내가 지금 눈을 볼 수 없는 이 봐도 안 보이는 거야. 그죠? 안 보이면 그다음에 눈은 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안 보이는 부위를 바이패스 해가지고 다른 부위로 해가지고 제가 봐야 될 어느 부위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개발된다는 거지. 그게 뭐 인공지능하고 인간지능하고 좀 차이가 있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은 물론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을 간혹가다 집어넣는 모델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순서가 쫙 있는데 인간지능은 뭐냐면 뉴런 사이에 순서가 없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관계이다라는 게 아주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 이해하는 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아마 지금 제가 정리한 거예요. 예. 입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수상돌기에서 신호를 수신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야기한다면 요게 입력청, 요게 출력청 이래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입력청, 출력청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예. 어, 특정한 활성화 함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뉴런에는. 그런데 여하튼 뭐냐면 뭔가 어떤 인계치가 있고 그 인계치보다 훨씬 더 많은 흥분 물질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 뉴런이 흥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정한 인계치를 보다 미달하는 어떤 이제 흥분 물질이 들어왔으면 그러면 그냥 흥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음, 전화를 띄는 거죠. 양 전화를 띄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반면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함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 지능의 활성화 함수는 사실 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냐면 뭔가 우상향하는 형태의 어떤 함수 형태일 것 같은데 그 함수 형태가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매번 그 함수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게 함수 형태 딱 정해져 있죠. 지금 여기 같은 것도 이게 일종의 하나의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오른쪽일 때는 요 값보다 오른쪽일 때는 1, 요 값보다 왼쪽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럼 이게 음전화, 이게 양전화 이렇게 되는 것처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이 함수 형태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근데 인간 지능은 함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어떤 자극을 받았잖아요. 어떤 자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할까? 뭐 하여튼 내가 뭔가를 이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죠? 다음번에 똑같은 뭔가를 똑같은 거 이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거보다 기쁨이 약간 덜해요.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가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일한 신호가 오더라도 그 신호에 대해서 인계점이 낮아진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죠. 또는 뭐냐면 동일한 신호에 어떤 가중치가 있는 그 신호의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를 받아들이는 이 입력청에서 그러니까 무슨 돌기? 수상 돌기에서 물질을 약간 덜 받는 그런 뭔가 변화가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웨이트가
한번 딱 학습에서 한번 딱 정해지고 나면 다음번 학습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동일한 웨이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 인간지능하고 인공지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왜 우리 중독 이야기 하잖아요. 중독. 제가 마약을 먹었어요. 마약을 먹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은 거지.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근데 어, 또 알려진 사실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먹었던 마약 양하고 똑같은 마약을 먹으면 제가 그 정도로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흥분 물질이 나오는 물질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웨이트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AI로 이야기하면 웨이트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걸 보고 가소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훨씬 더 복잡한 모델이다. 이 인간지능이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복잡한 모델이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규모는 뉴런이 860억 개예요. 그다음 시냅스가 100조 개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뭐 노드가 대략 한 수백만 개 노드. 그다음 시냅스도 당연히 100조 개보다는 좀 적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더 그 인간지능이 훨씬 더 복잡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모델이고요. 그 인공지능에서도 보면 이 A 노드에서 B 노드로 가는 이 연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연결을 하도 많이 하면 연결한 것만큼 가중치의 값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다 이거를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추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연결을 생각하고 그 연결을 끊어버려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가지치기라고 해요. 음. 근데 어 인간지능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떠한 그 이 뭔가 연결되는 그게 있는데 그걸 안 쓰는 거야. 그래서 한 번도 신호 물질이 전달이 안 된 거야. 그러면 그리고 아무 어느 뉴런에서도 저한테 신경 물질을 전달하지 않은 어떤 뉴런 있잖아. 그러면 그 뉴런에는 계속 물질이 전달 안 됐을 거 아니야. 계속 그냥 아무 상태도 아닌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신경 세포가 죽어요. 음. 뭐 이런 게 알려져 있어요. 저 신경 세포가 가장 개수가 많은 거는 한 살인가 두 살이 가장 많대요. 그리고 한 살, 두 살부터 신경 세포가 점점점 죽어요. 그래서 개수가 점점 줄어들어. 인간의 신경 세포의 개수가.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이제 그런데 뇌의 가장 이 전성기는 언제냐면 어 27세, 8세, 30세 이 정도래요. 지금 몇 살이에요? 22살. 어, 22살인 사람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었다. 이런 거고, 전성기가 아직 안 왔다. 이 소리고. 그 다음에 27세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거의 전성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뇌세포 수는 언제 최대치라고요? 30. 한 살, 두 살 때라고. 응. 그지? 그러면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그 노드는 굉장히 개수가 많은데, 노드에 가지가 잘 안 쳐져 있는 거야. 근데 뭔가를 할 때마다 거기에 항목물질이 전달하면서 가지가 쳐져가지고 될까? 마치 우리 이가 똑같아요.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그냥 죽어버리잖아.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거기를 자극을 줘주지 않았으니까 그 가지들이 쫙 쳐지게 하면서 가지가 별로 없는 거고 우리가 두 살에서 뇌의 기능이 가장 극대화되는 게 몇 살이라고? 27세, 30세라 그랬잖아. 그 말은 뭐냐면 그 사이에 우리가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이 뭔가 자극을 주면서 그 시냅스를 강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가 가장 복잡할 시점이 언제냐면 27세, 30세라는 이야기예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가지 만들기, 가지 치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 머리가 좋다라고 하면 머리가 좋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이 가지 수가 굉장히 많다. 시냅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그 사람이 머리가 많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머리를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뿐만 아니고 모든 신경이 그런데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지가 사라져 버리니까 사라져 버려서 아무 자극이 없으면 그 세포는 죽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뭐 또 하나 상식 말씀드릴까요?
그 우리 의사결정 능력은 언제가 맥시멈일 것 같아요? 우리 의사결정의 전성기는 몇 세가 우리 의사결정의 전성기일 것 같아요? 아까 뇌의 이 기능으로 이야기한다면 언제가 전성기라고? 27세에서 음, 30세가 전성기라고. 그지? 근데 그러면 뇌의 저 의사결정하는 거에 그 전성기는 언제가 전성기냐 하면 50대라고 이야기해요. 45세에서 55세 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뇌는 잘 활동하는데 뇌는 활동하는 게 좀 더 안 좋아졌겠죠. 안 좋아졌는데 대신에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이 전두엽 대뇌 피질에다가 뭔가 저장을 해놓은 게 있는 거지. 우리 경험을 기억으로 저장을 해놓은 거지. 그 저장한 게 있어가지고 그 경험하고 뭔가 이 뇌의 기능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하는 게 판다인데 그 경험 면에서는 20대가 아직까지 못한 거지. 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본인들은 뇌의 전성기 근처에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그 뇌를 좀 좋게 만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내 머리는 이제 멈췄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뇌를 계속 이렇게 이 마치 우리 근육 운동하듯이 뇌 운동을 안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들은 120세까지 살 건데 한 80세 돼가지고 치매가 올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뇌 운동을 하고 지금 현재 뇌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뇌를 좋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하면 아까 신경 물질이 막 나와가지고 뭔가 자극해서 흥분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 흥분시켜서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한 걸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거는 이미 이 시냅스가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냅스를 강화시키는 거에는 뭔가 도움이 되지만 새로운 시냅스를 만드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머리 좋게 하는 방법은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걸 하면 돼요. 새로운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틴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지. 맨날 집에 갔다가 학교 왔다가 집에 갔다가 학교 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내가 다른 곳을 가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요. 하면 여러분의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겁니다. 다시 또 여기까지로 갔네요. 에너지 소비량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지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20와트. 그거보다는 이게 얼마나 저 에너지 효율적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알파고 리 있죠. 알파고 리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뭐냐? 알파고 버전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 중에 이세돌하고 싸웠던 그 알파고를 보고 알파고 리라 그래요. 지금 알파고는 그 알파고 리보다 훨씬 더 에너지 소비량이 크고요. 그 다음에 그 계산 용량도 훨씬 커요. 근데 알파고 리의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냐면 1메가와트래요. 1메가와트는 20와트에 5만 배라요. 그 5만 배나 에너지 소비하는 기계하고 이세돌이 싸워가지고 이세돌이 그래도 1승을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세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이세돌하고 알파고 리하고의 싸움은 이 불공정 경쟁이라는 거지. 누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알파고 리가 혼자 센 게 아니라고. 무수히 많은 CPU와 무수히 많은 GPU들이 막 서로 병렬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막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세돌은 혼자 센 거잖아.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추산하기를 1,400명의 이세돌하고 한 명의 이세돌이 싸운 거와 똑같다. 뭐 어떤 사람은 5명의 이세돌하고 한 명의 이세돌이 싸운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이 공정 경쟁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여하튼 뭐냐면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이에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 유연성이나 뭐 자율성, 감정, 의식 이런 면에서는 인간 지능이 여전히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따르고 있지 않다 이런 겁니다. 어, 오케이 뭐 그래서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 차이가 있고 그 인간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배경 지식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야기하고 싶죠? 손필기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인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내 연결성을 강화시킨다. 라는 거에 연결성이 뭐 어떤 건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손필기가 효과적인 방법인 이유는 뭐냐면 정보를 구조화하고 요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겁니다. 손으로 쓸 때는
이 기록이 느리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필기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제가 이 노트북으로 만약 타이핑을 한다면 거의 받아쓰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받아쓰기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손으로 쓰는 게 느리니까 뭔가 정리 요약을 하는데 정리 요약이라는 걸 가지고 놔둬놓고 하면 어느 게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냐면 정리 요약하는 게 뭔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능동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전부 다를 지금 받아 적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도 모르는 새에 여기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와 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서 지금 그래도 그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지금 적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요도의 판단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 라는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타이프라이팅으로 해가지고 그냥 받아쓰기를 했다면 거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 그대로 그냥 받아 적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지. 그지?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생각 안 하면서 그냥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집중력 및 창의성을 강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예. 손필기를 하면 뭔가 집중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필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글씨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밑줄을 하나 긋거나 아니면 색깔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창의적인 사고도 할 수 있다라고 이 생성이 AI는 답을 했는데 하지 마십시오. 손필기 하실 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하면 그거 신경 쓰느라고 수업을 열심히 안 듣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고 손필기는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그냥 키워드 정도 적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이 한 문장 이 정도를 적는 거지. 막 그 색깔 넣고 뭐 별표하고 이런 짓은 나중에 하자 이거지. 하여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들이 능동적인 활동이니까 학습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건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잠이 안 온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손필기가 패드 펜 필기하고 비슷하지 않겠냐라고 누군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것도 지금 글을 적는 거고 패드에서 펜으로 필기하는 것도 글을 적는 거니까 손필기나 별반 차이 없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생생히 애한테 물어봤지.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 펜 필기하고 그다음에 이 종이 필기 손으로 필기하는 거는 또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어, 그, 패드에다가 제가 빡빡 쓸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 스크린이 그냥 고장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쓰냐면 빡빡 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살살 쓰죠. 그죠? 근데 종이에 쓰면 제가 꽤 힘을 줘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뭔가 감각이나 뇌 활성화에 매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거의 그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패드는 매끄러운 표면이 대부분이고 촉각 소리의 변별성이 적어서 기억이나 이해에 관여하는 내 영역의 활성도가 종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겁니다. 음. 종이 필기는 글자나 도형, 위치 배치, 줄 간격 이런 거에서 복합적인 공간 정보를 몸으로 느끼면서 조정하고 있어서 공간 지각을 하고 기억에 유리한데 그래서 좀 더 많은 영역에 연결이 되는데 펜 필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집중력도 몰입도와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는 또 다른 이야기도 하나 있네요. 뭐냐면 패드를 쓰면 패드에서 갑자기 알람 같은 거 뜨잖아. 그러면 제가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또 주의를 잃을 수 있는데 종이는 알람 같은 거 안 뜨지 않지 않냐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제 질문한 거는 뭐냐 하면 손필기를 활용해서 마인드맵, 그다음에 꼭 기억해야 할 것들, 그다음 좀 더 알아봐야 할 것들로 한 페이지를 요약하라 그랬잖아요. 끝나고 나서 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라는 걸 이제 생성이 애한테 물어보니까 생성이 애 답이 이거다라는 거죠. 마인드맵은 뭔가 있는데 그거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렇게 사실은 시각적으로 구조 안 하고 그냥 내가 구조화를 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도 정보가 좀 더 기억하기 쉬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고요. 굳이 그림으로 구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같은 경우에는
공간 기억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이 맥락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만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 현실화시킨 거죠.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장소 같은 거는 기억을 잘 하거든요. 이게 공간 기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기억도 자극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뭔가 있는 느낌, 감각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저장이 되면 훨씬 더 기억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겁니다. 예. 왜 꼭 기억할 것을 이야기했냐면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해서 중요한 것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두세 개 정도 문장으로 만들다 보면 아, 이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더 알아볼 것도 그 중요한 거 가지고 연관돼서 뭔가 더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인드맵이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인드맵은 우뇌와 좌뇌를 동시에 활용한대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는 창의성에 관련되는 거죠. 운에 관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글들이 있잖아요. 글들은 뭐냐면 논리력에 해당되는 거. 좌뇌 오른 여기 운에 창의성이 운에 그다음 오른쪽이 좌뇌. 좌뇌는 이 뭐냐면 논리적 이런 건데 이런 것 거꾸로 했는데 여기 창의성이고 여기 논리성. 좌뇌. 헷갈립니다. 하여튼 하나는 논리성이고 하나는 근데 양쪽을 다 쓰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필기를 24시간 이내에 다시 한번 보고 이후에 간혹 떠올리는 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망각곡서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게 사람의 기억량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학습을 하면 이까지 가는데 그러고 나서 아주 지수적으로 지금 별로 그림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지수적으로 이게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10분 후에 다시 한 번 더 그 떠올리면 그러면 그때는 원위치까지 가는데 금방 이거보다 요 위에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요, 사실은. 빠르고 그다음에 이 떨어지는 게 더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빙하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분 후, 일주일 후, 1일 후, 일주일 후, 한 달 후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좋고 그렇게 되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한 사람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운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떠올리거나 복습해야지 장기 기억에 효과적으로 저장된다라는 겁니다. 음. 어, 이거하고 관계되는 건 아닌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 이제 24시간 내에 제가 복습을 했잖아요. 한번 정리를 했잖아. 정리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자면 이 인류에 내는 이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면 딴 데도 지금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뇌를 작동하기 싫어하고요. 그다음 작동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 지금 포유류에 내 저장이 돼 있는데 그거를 장기 기억으로 전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잠잘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는 다른 에너지를 안 쓰니까 그때 좀 과도한 에너지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수업을 한 그날 잠은 잘 자야 된다. 이게 지금 결론이네. 이걸 왜 제가 이야기를 했을까? 기억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뭐 절차적 기억도 있고 일화적 기억도 있고 의미 기억도 있고 감정 기억도 있고 자극 기억이 있는데 그것마다 작동하는 부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대략 이 단기 기억은 어디에 있냐면 요
포유류에 내에 있다. 이런 거지. 근데 장기 기억은 어디에 있냐면 이 인류에 내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전이시키는 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중대한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단기 기억은 굉장히 가수성이 높아요. 굉장히 가수성이 높으니까 한 번 더 자극을 주고 그 한 번 더 자극을 주는 게 뭐냐면 리트리벌이라는 건데 다시 한번 회상해 보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인출이라고 이야기하고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인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리트리블이니까 뭔가 기억에 저장고 있었던 걸 한번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끄집어내는 걸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손필기를 수업 끝나자마자 곧바로 한번 정리해 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수업 중에는 손필기가 그냥 키워드나 적어놓고 한 정도로 그냥 막 아무렇게나 정리해 놨다가 5분이나 10분 동안에 손필기로 내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한번 리트리브를 했죠. 한번 리트리브를 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좀 장기 기억하기 좋은 방식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뭐 이게 중요하다. 손필기로 쓴 노트를 실제로 꺼내보지 않고 떠올리는 행위. 그러니까 그 읽어봐도 효과는 있는데 사실 읽어보는 것보다는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보는 게 더 좋아요. 내가 여기다 뭘 적었던가 하는 걸 상상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손필기에 이런 거를. 그러고도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때 써요. 먼저 내가 내 머릿속에서 꺼낸 연습을 해보고 잘 안 꺼내지거든 한번 보라는 거지. 그게 단순히 읽거나 그러니까 내 손필기에 놓은 걸 계속 단순히 읽거나 아니면 반복으로 단순히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에 오래 강하게 남는다. 왜냐하면 우리 내 꺼내는 것도 뭔가 자극을 줘가지고 지금 꺼내는 어떤 내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걸 다시 생각한 것도 또 뭔가 내 활동을 했으니까 시내스를 훨씬 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쏘는 이 손필기를 읽는 거는 그냥 마찬가지 수동적인 뭔가 인지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스가 더 강하게 이 작동 안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트리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 번 회상을 하잖아요. 여러 번 회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그냥 그걸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해한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냥, 그럴듯해 보였던 거지. 우리의 무슨 뇌가. 이 원숭이의 내가 그게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럴 때 보인 거지. 실제로 내가 그게 옳다라고 이렇게 이해한 거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호하거나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이 뭐 어떤 건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 메타인지라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아직 모르는지. 그래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이 더 효율적이게 인지하고 이거 조정하는 자기 인지 능력, 자기 능력, 조절 능력. 그걸 메타인지라는데 메타인지가 있는 게 저 어디라고요? 전지적 데네피지라 그랬죠, 그죠? 인류의 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뇌를 작동 한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이 AI 시대에 질문하지 않으면 이 도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질문하면 질문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뇌를 작동을 안 시키려고 한다는 거지. 왜 안 시키려고 하냐면 이건 너무 에너지 컨수밍해서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그 뭔가 질문을 하고 뭔가 창조적으로 되고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여러 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하는 거고 여러 번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창의성이 별게 아니고 적어져 있는 손필기에서 뭔가 다른 게 하나 연상이 됐죠. 뭔가 관계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서 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창의성이에요. 딴 게 아니고. 딴 생각을 해야지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효과적인 손필기 방법. 예, 뭐라고요? 불필요한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핵심만 골라서 간결하게 요약하라는 거죠.
너무 자세히 적으려고 하면 수업에 집중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만 적어라 이런 거였죠. 그죠? 예. 정리와 복습을 습관화하는 거죠. 그냥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손필기죠. 그죠? 이왕이면 그냥 자신만의 약어나 아니면 도시락 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 손필기를 보면 이 내용이 뭐 어떤 건지 다시 쉽게 리트리블 되도록만 만들면 된다는 거죠. 매일 규칙적으로 손필기를 하고 24시간 내에 손필기를 하고 그다음에 노트를 주기적으로 복습하면 우리 장기 기억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 그 에딩하우스의 기억 곡선에 보면 뭐라 그랬죠? 10분, 하루, 일주일, 한 달. 그 주기를 지켜가지고 하면 그게 좀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거의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마인드맵에 관련돼 가지고 팔란티어 온톨로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팔란티어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요? 데이터 분석 회사. 미국 회사인 건 알아요. 네. 온톨로지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팔란티어가 뭔가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온톨로지, 그 방법론을 보고 온톨로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팔란티어를 조금 뭐 이제 설명하면 미국의 빅데이터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업을 팔란티어라고 이야기하고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2003년에 설립한 거예요. 피터 틸은 그 전에 뭐였지? 그 뭐지? 페이팔? 어. 그 일론 머스크도 페이팔 공동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익시하면서 이제 테슬라 됐잖아요. 근데 피틸도 공동 창업자이고 이 사람은 이제 익시해가지고 이 팔란티어를 만들었다. 이 데이터 정리하는 회사,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 회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방법론이 뭐냐면 온톨로지인데 이 온톨로지가 뭐냐 하면 데이터가 온갖 데이터들이 온갖 종류의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통합하고 그다음에 통합한 데이터를 서로 연결을 시켜야지 뭔가 이 데이터를 쓸모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바꾸는 방법이 뭐냐? 온톨로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톨로지에 의해서 요 데이터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 시멘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의미론적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의미를 좀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그랬으니까 뭡니까? 통합하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 서로 연결시킬 수 없는 식으로, 물론 그전에도 이왕이면 좀 데이터를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뭐 어떤 데이터들이 많은 거예요. 이, 그냥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글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럼 글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이 데이터베이스처럼 뭔가 만들까 하는 걸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다음 또 다른 데이터는 뭐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그림이나 아니면 동영상 데이터가 있잖아. 그러면 그림이나 동영상 데이터를 어떻게 서로 다 연결시켜 가지고 통합시켜서 뭔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문제였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게 방법이 뭐냐 하니까 온톨로지다. 이런 겁니다. 팔란티어는 페이팔 마피아 멤버인 피터 티를 중심으로 해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술을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였고요. 이 팔란티어는 반지의 제왕의 예지구슬 이 팔란티어라는데 몰랐는데 그렇답니다. 음. 그래서 뭔가 예지를 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겠다 이런 거죠. 어, 지금은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팔란티어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주로 미국 국방하고 관계돼 가지고 했습니다. 이 피터 틸이 보니까 미국 국방에 이 데이터 분석하는 게 너무너무 개판인 것 같고 이래 가지고는 미국이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기술은 뭐냐 하면 데이터가 망대한데 그걸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용하기 좋도록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뭔가 시각화시키는데 이 핵심 기술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데이터는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데이터들끼리 연결시켜야 되겠죠. 연결시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되겠어요? 패턴을 내게 되겠죠.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뭐 AI를 가지고 패턴을 찾아가지고 예측도 하고 자동화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온톨로지. 그 핵심 방법론이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어떤 분야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들 간의 관계를 뭔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컴퓨터가 이해를 해야겠죠.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처리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정의한 모델을 온톨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온톨로직 하는 게, 온토스 하는 게 존재고요. 그 다음에 로지악 하는 게 탐구 학문이니까 온톨로직 하면 뭡니까? 존재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재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어떤, 지금 이제 우리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정 도메인의 객체, 오브젝트가 있고, 오브젝트 사이에 관계, 릴레이션이 있는데, 이 오브젝트와 릴레이션을 체계적으로 정의 표현하는 지식을 구조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데이터 모델이 온톨로지인다. 이런 거죠. 아, 좀 더 설명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어. 온톨로지의 구성 요소를 보면 좀 더 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래스, 그 다음에 attribute, 그 다음에 relation, 그 다음에 constraint, 뭐 좀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클래스는 뭐냐면 범주 이런 개념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attribute 하는 거는 그, 보통은 클래스보다는 오브젝트인데,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그 다음에 relation은 뭐, 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constraint는 뭔가 이 릴레이션에 이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어떤 규칙, 뭐 이 정도로 그냥 기억을 하면 되는데 여전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온톨로지의 설계 과정은 일단 모든 그 객체를 탐색을 하고요. 그 객체들을 뭔가 범주로 분류하고요. 범주로 분류하고 나서 그 클래스 또는 그 객체의 속성을 다 이렇게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개체와 개체 간 또는 클래스와 클래스 간, 클래스와 개체 간의 관계를 뭔가 설정하고 그 논리성을 검증하면 온톨로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본 거예요. 손석구는 누군지 아세요? 정혜인은 아세요? 규교환 아세요? DP는 아십니까? 넷플릭스 뭔지 아십니까? 티빙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해방일지 뭔지 아십니까? 킹덤 아세요? 본 적 있어요? 아니, 여하튼 이 그림을 보니까 뭔가 뭐 배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드라마 제목도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 플랫폼, TV하고 넷플릭스는 플랫폼인 것 같고, 그것들이 지금 뭔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마인드맵 이야기 하는 거나, 아니면 인간의 뇌 이야기 하는 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이야기 하는 거나 지금 뭔가, 비슷한 점이 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죠? 그죠? 예. 여기는 어떻게 정리해놨냐면 색깔도 있고요. 그다음 어떤 거는 연결이 돼 있고요. 어떤 거는 연결이 안 돼 있고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자 거기서 보면 클래식 하는 게 아까 범주라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하나가 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보면 노드 또는 뉴런의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마인드맵에서는 핵심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근데 그 각각의 뉴런의 범주를 정해 놓은 거죠. 정해인, 규고한, 손석구는 배우이다. 그게 클래스 범주라는 거죠. DP, 나의 해방일지, 킹덤은 드라마는 범주. 그 다음에 넷플릭스 티빙은 스트리밍 플랫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린 거예요? 이 범주별로 뭐예요? 색깔을 매긴 거고, 그 클래스의 속성이 뭐예요? 이거는 속성이 배우고, 요거는 속성이 드라마고, 요거는 속성이 스트리밍 플랫폼.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오브젝트, 개체라는 말 썼는데, 개체는 뭐냐면 정해인, 이게 하나의 개체. 규고환이 하나의 개체. DP가 하나의 개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개체들은 속성이 좀 다르죠. 얘는 사람이고, 사람 중에도 배우라는 사람이고, 얘는 뭐예요? 드라마라는 거고. 사실은 속성이 훨씬 더 있을 수 있죠. 어떤 속성이 있었냐면, 정해인의 생년월일, 체중 확률 대비, 어, 를 어디서 했느냐, 이런 것들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속성에 해당되겠죠. 그죠? 예. 만약 그 드라마라면 그 드라마의 제작사는 어디고 방영한 건 어디고 그다음에 뭐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이 속성이 되겠죠.
그죠? 어, 그 플랫폼이면 요 회사 이름이 어떻고 어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지 설립이 언제인지 소재인지 이런 것들이 속성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뭔가 아까 저 온톨로지가 뭐라 그랬어요? 오브젝트 또는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와 오브젝트 사이에 뭐죠?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혜인이 디프에 출연했어요. 봐 때문에 디프에 정혜인이 출연해요, 안 해요? 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정혜인하고 디피는 연결선이 있겠죠. 그때 그 릴레이션은 뭐냐면 A는 B의 배역을 맡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손석구가 티빙하고 계약했어요. 모르지. 그렇지만 그게 우리 어떤 정보잖아. 그지? 그러면 손석구가 티빙하고 계약을 했으면 연결선이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연결선이 없겠죠. 그죠? 예. 어,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방영됐어요. DP가 넷플릭스에서 방영됐어요. 그러면 연결이 있는 거고, 나의 해방일지가 넷플릭스에 방영됐어요. 방영된 것 같은데, 내 느낌에. 안 해요? 방영된 것 같은데. 킹덤 아신전도 방영되지 않았어요, 넷플릭스에. 세 개 다 방영된 것 같은데. 티빙에는 방영된지 안 된지 모르고, 그게 좀 요거리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DP는 넷플릭스에 방영됐고요. 나의 해방일지는 넷플릭스 방영됐고요. 킹덤은 넷플릭스에 방영됐고요. 티빙은 나의 해방일지는 티빙에는 방영됐는데 DP나 킹덤에는 방영이 안 됐고요. 그죠? 그 교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DP하고 킹덤에서 나오고요. 정혜인은 DP에서 나오고요. 손석구는 DP하고 나의 해방일지에서 나오고. 나의 해방일지는 아까 얘기했나? 넷플릭스 나오고. 이렇게 정리할 수.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인드 맵이라는 게 요 아이디어를 좀 원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마인드맵을 만든다면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면 될 것 같네요. 그냥 필기할 때 키워드만 필기하고 중요한 컨셉트 같은 건 필기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키워드 중에도 별로 안 중요한 건 다 버리고 중요한 키워드만 가지고 걔들을 뭔가 연결 가지고 노드와 엣지를 구성해 놓는 거지. 그리고 이왕이면 그 아주 작게 그 길 걸게 하지 말고 요 노드와 요 노드의 관계는 이런 거다라고 좀 조그만한 메모를 하나 해보면 좋지 않겠냐는 거지. 그 다음에 노드의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 노드의 특성을 노드 옆에다가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마인드맵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아이, 큰일 났네. 이거 뭐 짧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다가 강의 진도도 못 나갔네. 어. 여덟 번째. 동영상 강의하고 대면 강의하고의 학습 효과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런 겁니다. 예. 이것도 아마 그 신경과학, 뇌과학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대면 강의의 학습 효과는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고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이해도와 몰입도가 높아진다. 뭐 그런 것 같죠. 그죠? 어, 수업 중에 비언어적 신호도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강사와 학사 간의 소통도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고 만약 대면 강의를 한다면 우리가 그룹으로 세 명이 그룹으로 아니면 두 명이 그룹으로 뭐 이렇게 그룹 활동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심층적 문제 해결도 있고 지식 내야도 될 것 같은데, 그지? 동영상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거지. 그런가, 그러니까 대면 강의 학습 효과가 동영상 강의에서는 학습 효과 없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저 피드백이 사실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지금 동영상 이 대면 강의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뭔가 나하고 거리감, 이 강사하고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피드백도 좀 덜하지 않냐. 이해도도 좀 뭐 덜한 것 같지 않냐. 몰입도 덜한 것 같지 않냐. 조금 지나고 나면 잠이 오지 않냐. 그래도 줌 강의는 낫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 캠을 켜고 서로 지금 얼굴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졸기가 힘들지만. 그렇지만 만약 이 수업을 동영상으로 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어차피 제가 그 친구가 졸고 있는지 열심히 듣는지 열심히 안 듣는지 모르니까.
어느 순간에 점점점 졸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게 아마 동영상 강의의 큰 단점 아니겠냐. 이런 겁니다. 사실은 동영상 강의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 어떤 좋은 점도 있냐면 시간 공간에 제약이 없으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침 9시가 너무 빠른 시간이라서 이 정신이 맑은 시간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예. 또는 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자기가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도 있어. 그럼 그 내용은 빨리 뛸 수도 있지 않냐는 거지. 아니면 2배속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혹시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외국인 학생이라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겠냐 얘기지. 그죠?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0.5배속을 해놓고 들으면 되겠죠. 아니, 제가 그 영어 강의 들을 때 보통 하는 짓이 0.8배속 해놓고 듣거든요. 그죠? 예. 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냐 하면, 어느 부분이 이해 안 가면 그걸 반복 시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예요? 뭔가 이 서로 대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피드백이 없으니까, 특별히 학습자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큰 것 같다는 거지.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게 큰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뭔가 집중하지 못한다가 큰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안 본다가 더 큰 문제예요. 왜 안 보냐 하면, 아, 어차피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잖아. 그러니 중간고사 되면 그때까지 다 미뤄놓은 거지. 중간고사 때 보려고 보니까 그 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 못 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시험 포기해. 이거 하면 포기해. 이래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훨씬 더 그게 강한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제 그 반응을 한번 보면 대학원 강의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대학원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 대면 강의 하지 말고 그냥 전부 다 동영상, 줌으로 강의, 동영상 강의도 필요 없고 그냥 줌으로 강의하면 안 되겠냐. 그리고 줌으로 강의한 내용을 이 녹화해가지고 그냥 올려놓으면 내가 볼 때마다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거든. 근데 학부 강의는 그렇게 효과적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 학부 강의에서는 개인사가 상당히 큰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내 스스로 이 동영상에 집중해가지고 들어야지 뭔가 효과 나는 건데, 라는 거죠. 대면 강의가 동영상 강의보다 훨씬 더 비효과적인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TV는 바보 상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 동일한 내용을 TV를 통해서 들을 때 하고 아니면 라디오를 통해서 동일한 내용을 들을 때 하고 어, 뭐 같은 음악을 우리 음악회에 가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는 학습 효과가 현재 차이가 난다라는 뭐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방적이잖아요. 이 TV라는 게. 그래서 TV가 일방적이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건 뭐 어떤 활동이냐면 전부 다 수동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같은 음악을 애기한테 들리더라도 TV에나 아니면 라디오에를 들리는 것보다는 그냥 생음악을 들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TV를 2세 전까지는 절대로 애기한테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세까지도 TV를 보여주는 게 안 좋고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TV를 안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동영상에서 정확하게 TV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음. 만약 외국인 학생 같으면 사실은 동영상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국어 자막을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제공하는 게 유튜브로 제공하는데 유튜브로 제공하면 자국어 자막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외국어 학습 만약 하시려면 그냥 그 외국어로 하고 있는 그 강의 있잖아요. 아니면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를 한국어 자막을 켜놓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한국어 자막을 켜놓고 한번 보고요.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어 자막을 켜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자막 없이 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동영상을 음성으로 변환해가지고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해야 되니까 아마 그 내용은 재밌어야겠지. 강의는 아닌 것 같네. 강의는 재미없으니까 반복해서 듣기 너무 힘들잖아. 근데 좀 이렇게 재밌는 뭐 영화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한국어 능력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예. 뭐 그 정도네. 아, 원래 취지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잠시 이야기하고 그다음 오늘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혹시 뭐 시간은 이미 지났는데 질문 강조하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다면 손필기를 키워드 위주로 하고 연결점도 적고 그 다음에 복습을 자주 자주 하고. 너무 많지 않아? 음, 좀 그냥 짧게 하나만 딱 한다면 음. 지금 이 수업 끝난 그 시점에 곧바로 손필기 정리를 합시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근데 그 혹시 뭐 손필기 정리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뭐 좀 더 해야 될 게 있거나 하면 그런 것도 이 밴드에 지금 올리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예. 끝냅니다. 네, 감사합니다.